자, 사전 검사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요. 자, 진단명이나 과거 병력을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상김장애의 원인이나 형태를 알기 위해서예요. 자, 예를 들면 보십시오. 자, ALS 이게 제가 그 칸이 적으니까 원래는 근위축선 축색경화증인데 제가 그냥 루게릭병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신체가 점점 굳어지는 이 루게릭병 같은 경우에는 구강치료, 운동치료를 하거나 온도 촉각자를 하는 게 불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루게릭병은 뭐 이 축삭이라는 게 경화되면서 그 시냅스에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운동 치료를 과다하게 하면 오히려 피로감을 느낍니다.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요. 자, 그리고 온도 촉각 자극 치료가 점점 이게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한다고 해서 향상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 보상 기법을 써서 자세 변화를 해서 음식물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 훨씬 더 효율적인 치료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단명이나 과거 병력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냐 이런 것도 치료사가 이런 사전 검사를 통해서 다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킴장의 발병일을 아는 것은 예후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예요. 가능한 빨리 치료할수록 우리가 예후가 좋다. 모든 재활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 재활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경 가소성, 뉴럴 플라스티티라고 하는 신경 가소성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급성기, 뭐 아급성기, 서버큐트, 그 다음에 크로닉, 만성기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이 구분하는 이유가 사실은 예후에 따른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재활 의학에서는 사실은 빨리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예후가 좋습니다. 자, 흡인 유무 반드시 우리가 사전 검사 때 파악해야 됩니다. 과거의 폐렴이나 흡인의 과거력이 확인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평가나 치료 때 반드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흡인성 폐렴은 우리가 폐로 음식이 들어갈 때 발생하는 합병증을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요. 예컨대 체온이 상승했다라는 건 만약에 별다른 이유 없이 체온이 상승했다면요, 감기도 아닌데 이거 흡인이 발생했다는 하나의 징후일 수가 있습니다.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열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폐가 흡인된 음식으로 인해서 박테리아 감염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신호거든요. 따라서 갑자기 음식을 먹고 나서 체온이 상승했다라는 건 우리가 이른바 흡인으로 인한 감염 증상을 우리 의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 검사 때 잘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흉부 엑스레이 보고서를 통해서 폐 안의 이물질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폐 안의 이물질이 확인된다면 이거는 흡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강으로 섭취 가능한 음식의 양도 파악해야 합니다. 자, 하루 식사량이나 간식의 양도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 동안 기침을 하는지 사례가 걸리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용약도 확인합니다. 자, 행동 관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전 검사 때 의식이 명료한지 아니면 혼수 상태인지, 드라우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삼킴 재활을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의식이 명료할 때, 혼수 상태, 콤만 상태일 때, 기운이 없어 보일 때, 드라우지일 때요, 약간 졸린 상태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가능한 빨리 해야 되니까요. 의식이 명료할 때 시작하면 좋긴 합니다만 심각한 상태라면 약간 드라우지 상태, 약간 졸려 보이는 상태일 때에도 사실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검진,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조적이냐 호전적이냐 이런 환자들 병원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호전적인 환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호전적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치료를 안 해드릴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잘 관찰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잘 적응할 수 있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또 치료법을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좌편 무시 현상이 있느냐, 네, left neglect이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 있다면, 네, neglect 무시가 없는 쪽으로 음식물 위치를 인식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도 사전 평가에서 캐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쭉 보고요. 음식이나 음료를 삼키는 기능에 영향을 주는 행동적인 특징이 있느냐. 자, 예를 들면 너무 늦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빨리 먹는다든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겁니다. 자, 예컨대 하나 예시를 보자면 푸딩이 있습니다. 푸딩 30cc를 최대한 2분 30초 이내에 먹어야 사실은 약간 우리가 일반적인 속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특징이 있느냐도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와 의사소통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삼킴장애 환자들이 의사소통이나 인지장애를 동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의식이 명료하거나 또는 이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평가해야 합니다. 사실 인지장애가 있거나 의사소통장애가 있다면 우리가 치료할 때 사실은 아주 복잡한 매뉴버를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환자분들 어차피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많은 환자분들이 그 인지나 의사소통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킴 장애라는 것도 하나의 후유 장애이고 언어 장애나 인지 장애도 하나의 후유 장애잖아요. 후유 장애를 둘 이상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집중력이나 기억도 평가해야 됩니다. 자, 2스텝 2단계 이상의 지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제한됩니다. 자, 예를 들면 2단계 이상의 지시 수행이 이런 거죠. 앉아서 형광등을 가르쳐 보세요. 이런 것은 앉아야 되는 명령과 형광등을 손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명령 두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이상의 지시 수행이 어렵다면 치료 방법이 극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맨델슨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맨델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맨델슨 기법이나 보상 전략, 재활 치료 기법을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단계 이상의 지시 수행이 어렵다면 시기 구성을 변화하는 이런 직접 치료 방법이라든지, 자, NMES라고 해서 경부 근육 전기자극 치료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체 기능 조절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머리를 조절하거나 턱의 움직임이나 혀의 움직임이 잘 조절될 수가 있는지, 강직, rigidity라고 하는 강직이나 비정상적인 근긴장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앉기 평가도 필요합니다.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기 없이 잘 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사전평가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 우리가 관심 있게 삼킴장애에서 평가해야 될 부분은 호흡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호흡장애는 삼킴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휴식 시에 호흡 정도를 관찰해야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입이나 코를 통해서 5초 이상 숨을 참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평가해야 됩니다. 자, 삼킴으로 호기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면, 호흡 문제가 또 발생된다면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죠. 만약에 자발적인 호흡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혼수 상태라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관절개관이라든지 의학적 환기 삽관을 삽입해야 됩니다. 자, 오늘 후반부에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영상평가하고 하나가 더 있다면 기관절개관,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나왔네요. 자, 제가 아까 기관절개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정리하면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한 무의식 상태라면 어떻게 하냐면 기관을 열어줘서요 산소 공급을 도와줍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혼수 상태라서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하면, 자,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호흡이 안 되면
신체나 뇌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공급해주지 못하면 우리가 인체의 영양 그 에너지원을 우리가 공급할 수가 없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관절개관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재활의학과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 환자분들 중에서 목에 여기 그 구멍이 이렇게 있는 플라스틱 장치를 꽂고 계신 분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바로 기관절개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관절개관에 대해서는 크게 그 두 가지, 오늘 이 수업에서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기관절개관의 구성하고요, 구조하고요, 또 하나는 가압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관절개관을 좀 구분하게 되는데 그 기관절개관의 종류, 이른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의 이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유형도 어떻게 초점을 맞추면 되냐면 어떤 환자에 따라서 어떤 기관절개관 유형이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잘 학습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절개관을 선택할 때 뭐 제품이나 뭐 가격에 의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에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걸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절개관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 유튜브에 참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침대에 호디불이 젖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멸균 방수포를 대상자의 흉부 위에 덮어줍니다. 흡인으로 인한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흡인 전에 엠부백이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해 산소를 이게 2분 지금 정도 기관절개관입니다, 공급하여 여러분들. 과도환기를 그죠? 시킵니다. 멸균 생리식염수를 준비하여 입구를 열어놓습니다. 자, 지금 목에 있는 적절한 요게 압력으로 흡인기를 켠 다음 멸균 장갑을 착용합니다. 이게 기관절개관입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멸균 카테터를 집어서 흡인관과 연결합니다. 멸균 생리식염수를 개봉하여 카테터의 끝을 멸균 생리식염수 용기에 넣어 생리식염수를 통과시킵니다. 흡인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 구멍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렀다 떼거나.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간호실무에 관한 이건 시뮬레이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임상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상은 이 뭐 기관절개관을 소독하는 관리법이 아니고요. 저희 치료사가 이 기관절개관 그림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방금 카테터에 꽂혀 있는 이 부분이 기관절개 튜브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기관절개관은 어떠한 목적으로 시행되느냐? 산소 공급을 돕기 위해서 기도를 개방해 줄 목적으로 시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재료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관이 있고요, 외관이 있고 밀폐기구가 있는데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방형과 비개방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압대라는 게 여기 뒤에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요 윤상연골, 요 반지연골 밑에를 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관에 구멍을 뚫고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호흡 기능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마비가 되더라도 이 관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기관절개 튜브의 구성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재활의학과에서 혹시라도 상킴장애를 담당하게 된다면 적어도 기관절개 튜브의 구성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삽입관과 내부 삽입관 그리고 밀폐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이것이 외부 삽입관이 되겠고요. 자, 이게 안에 내부 삽입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부 삽입관이 있고, 자, 요거는 밀폐기구, 밀폐할 때 쓰는 기구가 있습니다. 자, 구강 비강 호흡을 위해서 점차 작은 사이즈로 교체를 합니다. 자, 저기 그 삽입관을 점점 작게 만들어줘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호흡이 안 되니까 나중에 점점 코나 입으로 자발적인 호흡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인 겁니다. 이것은 호흡 기능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점차 작은 사이즈로 교체하다가 나중에는 이 밀폐기구라는 걸로 이걸 막아요. 네, 이것을 막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코나 입으로 숨을 쉴 수 있고 또 발성도 가능해지겠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기관 절개 튜브를 꽂은 상태에서 밀폐기구로 꽂은 상태에서 오셔서 그 음성 치료나 언어 치료, 마비 말장애 분들이나 실어증 치료를 받으시는 재활의학과 재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데요. 기관 절개 튜브의 종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는 개방형 튜브가 있고요. 가압대가 있는 튜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가압대 형식의 기관 절개 튜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무엇을 사용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개방형 튜브는요, 공기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튜브 가운데 구멍이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방형 튜브라고 합니다. 자, 핵심적인 거는 개방형 튜브는 언제 쓰느냐? 튜브를 곧 제거할 환자한테 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정상호흡을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때 비호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것만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튜브를 제거할 환자한테 비호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방형 튜브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상킴장애 치료 시에 가장 선호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개방형 튜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정리하면 개방형 튜브는 곧 튜브를 제거할 환자한테 비호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튜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압대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가압대가 있는 튜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대가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스포이드 형태로 바람을 넣는 요 장치가 있고요. 얘를 눌러주면 여기 관을 싸고 있는 요 튜브입니다. 이 관을 싸고 있는 요 튜브가 공기가 채워지면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요 기관을 막겠죠. 자, 즉 공기를 주입하는 거예요. 가압대. 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다. 자, 여기 제가 써드릴게요. 자, 공기 주입. 자, 공기 주입을 하는 가압대를 왜 할까요?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흡인의 가능성이 있을 때 가압대가 있는 튜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압대가 있는 튜브 하면 반드시 같이 떠올리셔야 될 단어가 흡인이에요. 자, 음식물이 흡인될까봐 지금 요걸 막아주는 거예요. 요 튜브 바람을 넣어서. 네, 막아주면 음식물이 이 폐 안으로 들어가진 않겠죠. 자, 그래서 가압대란 다시 얘기하면 풍선과 같은 부분이고요. 팽창하면 이 하부 기도, 요 기관을 폐쇄시키는 이런 것들을 가압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 쓰느냐?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환자한테 우리가 가압대가 있는 튜브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슬라이드를 정리하면, 자, 튜브를 곧 제거할 환자들은 개방형 튜브를 쓰고요. 자, 장점은 비호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압대가 있는 튜브는 어떤 환자들이요? 흡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흡인성 폐렴 환자들에겐 가압대가 있는 튜브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류는 가압대가 있는 튜브가 있으면, 자, 가압대가 없는 튜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무가압대 형식의 기관절개 튜브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기가 더 많이 통과해서 음성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가압대를 쓰지 않는 거죠. 자, 가압대를 쓰지 않는다면, 자, 지금 이게 가압대가 없는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스포이드가 없죠.
이거 왜 사용되느냐? 언제 사용되느냐? 자, 이것도 키워드. 자, 의사소통이 부족한 환자한테 적은 양의 공기 흐름으로 의사소통이 부족한 환자한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무가압대를 쓰는 겁니다. 자, 아까처럼 그걸 막아버리면요, 공기가 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성이 아예 부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가압대 형식 같은 경우는 어떻다? 자, 발성이 가능하겠죠. 발성이. 그래서 발성을 좀 하고 싶다 할 때는 무가압대 형식을 씁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 흡인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흡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흡인이 없는 환자한테 무가압대 형식의 기관적인 튜브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셨던 자, 개방형 튜브, 그 다음에 가압대가 있는 튜브, 그리고 무가압대 형식의 기관적인 튜브에 대한 우리가 각각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